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 3천 명의 제1교포가 지상낙원이라는 약속을 믿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1965년 5월 니가타항에서 만경붕어에 오른 5살 아이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무들. 인공기가 펄럭이고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청년이 보여준 사진 속 깨끗한 아파트와 행복한 사람들을 꿈꾸며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청진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고 그 아이는 35년간 외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1960년 오사카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지상낙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생존자가 밝히는 북송 사업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1960년 오사카 이쿠노구,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인 집성촌이었고 좁은 골목길에 나무로 지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으며 우리 집은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김치를 담가 팔았으며 돈은 늘 부족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조선인이 500가구쯤 살았습니다. 골목마다 조선말이 들렸고 김치 냄새가 났으며 명절이면 떡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 일본이었고 일본어를 써야 했으며 일본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5살 때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조선인 유치원이 아니라 일본 유치원이었고 저는 야마모토라는 일본 이름을 썼으며 조선 이름은 숨겨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야마모토 군하고 부르면 대답했고 일본 친구들과 놀았으며 집에 돌아오면 다시 조선말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이나 주먹밥이었는데 일본 아이들은 샌드위치나 우동 도시락을 먹었고 저는 제 도시락이 부끄러웠으며 구석에서 몰래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게 뭐야? 하고 물었을 때 그냥 밥이야 하고 대답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동네 골목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조선인 아이들끼리 뛰어놀았고 술래잡기를 했으며 연을 날렸습니다. 할머니들이 골목에 앉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저씨들이 장기를 두었으며 아주머니들이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게 일본에서도 조선에서도 아닌 우리만의 세계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북조선에서 우리를 부른다는구나. 귀국 사업 일에 북에 가면 집도 주고 일자리도 준대 하고 말했으며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 후로 집에 사람들이 자주 왔습니다. 청년 사람들이었고 조국이 기다립니다. 지상낙원입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하고 말했으며 부모님은 점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사진을 보여줬는데 깨끗한 아파트, 공장, 학교가 있었고 웃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모든 게 풍족해 보였습니다. 1965년 봄 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간다. 북으로 간다. 어머니가 정말요? 하고 물었고 아버지가 여기서는 평생 차별받으며 산다. 조국에 가면 떳떳하게 살 수 있어 하고 말했으며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5살이었고 북이 어딘지 몰랐으며 그냥 부모님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입을, 그릇, 사진 몇 장이 전부였고 일본에서 산 물건들은 두고 가야 한다고 했으며 북에 가면 다 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이웃들이 와서 작별 인사를 했고 잘 살아라, 편지 보내라 하고 말했으며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오사카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니가타까지 가는 기차였고 창밖으로 일본 풍경이 지나갔으며 저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후지산이 보였고 논밭이 보였으며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안녕 일본 하고 속으로 말했고 안녕 야마모토 하고 중얼거렸으며 이제 조선 이름으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965년 5월 어느 날 니가타항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우리처럼 북으로 가는 제1교포들이었으며 큰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만경붕어였고 7,000톤급 화물선이었으며 우리를 조국으로 데려갈 배였습니다. 부두에는 환송 나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청년 간부들이 연설했고 동무들 조국이 기다립니다. 지상낙원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고 외쳤으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장기가 아니라 인공기가 펄럭였고 북조선 국가가 울려 퍼졌으며 사람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아버지도 부르려고 했지만 가사를 몰라 입만 벙긋거렸고 저는 그냥 구경했으며 5살 아이는 뭔지 몰랐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짐을 풀어 보였고 일본 물건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으며 책, 사진, 옷을 다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쌓은 김이 든 병을 압수당했고 북에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으며 어머니가 아쉬워했습니다. 드디어 승선했습니다. 배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가족 단위로 칸막이가 쳐진 공간에 자리를 잡았으며 우리는 2층 선실 구석 자리였습니다. 옆에는 50대 부부가 앉았고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으니 교토요 하고 대답했으며 우린 오사카요 하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조국이다. 이제 떳떳하게 산다 하며 이야기했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배가 출발했습니다. 기적 소리가 울렸고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이 갑판으로 몰려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손을 잡고 나갔고 항구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으며 일본 땅이 작아졌습니다. 안녕 일본. 이 사람들이 외쳤고 누군가는 울었으며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이틀간 항해했습니다. 배 안에서 밥을 먹었고 주먹밥과 우메보시가 나왔으며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밤에는 좁은 공간에서 이불을 깔고 잤고 옆집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으며 배 흔들리는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는 갑판에 나가 담배를 피웠고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북에 가면 뭐 할 거예요? 이 공장에서 일할 겁니다. 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둘째 날 아침 누군가 육지다 하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갑판으로 우르르 몰려갔고 저도 아버지 손을 잡고 나갔으며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저게 조국이다. 아버지가 말했고 어머니가 드디어 하고 눈물을 닦았으며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배가 청진항에 가까워졌습니다. 항구가 보였고 건물들이 보였으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환영 나온 거라고 했고 인공기를 흔들고 있었으며 만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렜고 조국이 날 반겨준다 생각했으며 아버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배가 부두에 닿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동무들. 안내 방송이 나왔고 사람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으며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내리기 전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어머니가 제 옷깃을 매만져 주었으며 이제 조선 사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새 나라, 새 삶이 시작된다고 믿었으며 부푼 기대를 안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환영 나온 사람들은 있었지만 옷이 낡았고 얼굴이 어두웠으며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무들. 하고 외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인공기를 흔들었지만 기운이 없었으며 뭔가 어색했습니다. 5살 아이도 느낄 만큼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부두를 벗어나자 더 놀랐습니다. 건물들이 낡았고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유리창이 깨진 곳도 있었습니다. 길은 피포장이었고 먼지가 날렸으며 차는 거의 안 보였습니다. 일본 니가타랑 완전히 달랐고 오사카 우리 동네보다도 못했으며 사진에서 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팔을 붙잡으며 여보 하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앞만 보고 걸었으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버스에 탔습니다. 낡은 버스였고 의자가 딱딱했으며 엔진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청진 시내가 보였는데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고 옷이 남루했으며 아이들이 길에서 놀고 있었지만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본 총련 사진이랑 너무 달랐고 지상낙원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1시간쯤 달려 어느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귀국자 숙소라고 했고 단층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우리는 그중 한 채를 배정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2개에 부엌 하나였고 바닥은 시멘트였으며 벽은 거칠었습니다. 가구는 없었고 이불 몇 장만 놓여 있었으며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말없이 서 있었으며 저는 어머니 치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 배급소에 갔습니다. 쌀이 아니라 옥수수가 나왔고 반찬은 소금에 절인 무가 전부였으며 양도 적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난해도 밥은 먹었는데 여기서는 옥수수죽이었고 맛도 없었으며 배가 고팠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일본에서 왔어? 하고 물었고 어머니가 네 하고 대답하니 고생 시작이야 하고 말했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닥이 차갑고 딱딱했으며 이불이 얇았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왜 왔을까? 속았어 하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떡해? 모르겠어. 돌아갈 수는 없어? 없어. 배는 일본으로 돌아갔어. 다음 날부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 배치됐고 어머니는 동네 작업반에 들어갔으며 저는 유치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유치원이랑 완전히 달랐고 건물은 낡았으며 장난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김일성 수령님 만세 하고 외치면 따라 외쳐야 했고 일본은 나쁜 나라 하고 가르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이웃에 먼저 온 제1교포를 만났습니다. 30대 남자였고 1962년에 왔다고 했으며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어때? 아버지가 물었고 지옥이야. 속았어 남자가 말했으며 편지 쓸 때 조심해. 검열해. 진실 쓰면 처벌받아 하고 경고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머니는 또 울었으며 저는 그때 처음 지상낙원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판단했어. 네 인생을 망쳤어.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인 걸 봤고 그게 무섭고 슬펐으며 일본이 그리웠습니다. 오사카 골목길, 유치원 친구들, 어머니가 싸준 김밥 도시락 모든 게 그리웠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0살이었고 소학교 입학이었으며 일본어는 유창했지만 조선어는 서툴렀습니다. 첫날 자기소개 시간에 제1교포에서 왔습니다. 하고 말했고 아이들이 웅성거렸으며 선생님이 일본은 제국주의 나라지만 동무는 우리 동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다가와야 외놈하고 불렀고 다른 아이들이 웃었으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외놈이라는 별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일본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일본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일본 옷을 입고 왔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고 일본 간첩 자식, 제국주의자 같은 말을 들었으며 싸움도 자주 났습니다. 선생님한테 일러도 네가 참아라. 일본에서 온 건 사실 아니냐 하는 말만 들었고 도와주지 않았으며 저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집에서도 일본 이야기는 금기가 됐습니다. 동네 인민반장이 와서 일본 물건 다 내놓으라 하고 말했고 어머니가 아껴두었던 일본 옷까지 사진 몇 장 작은 거울을 압수당했으며 부르주아 문화라고 했습니다. 일본어로 대화하는 것도 금지됐고 집에서도 조선어만 써야 했으며 일본어를 쓰다 걸리면 사상이 불순하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출세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평사원이었고 승진은 없었으며 제1파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성분이 나빴던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살았다는 게 문제였고 당을 믿지 못한다는 의심을 받았으며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따돌림 당했고 중요한 일은 맡지 못했으며 월급도 제일 낮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힘들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에서 일본에선 뭐 먹고 살았어? 하는 질문을 받았고 라멘, 우동 같은 거요 하고 대답했더니 허영 떨지마 하는 말을 들었으며 그 후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제일 파는 돈 많지? 하며 바가지를 씌웠고 배급소에서는 제일 나쁜 것을 받았으며 항의하면 일본 가서 살지 왜 여기 왔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년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계신 삼촌이 돈을 보내왔고 5만 엔이었으며 당시 북한 돈으로 큰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며 은행에 찾으러 갔는데 당 간부가 와서 외화는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하고 말했고 절반을 가져갔으며 나머지도 북한 돈으로 바꿔줬는데 환율이 형편없었습니다. 결국 손에 쥔 건 10분의 1도 안 됐고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못했으며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그 후로 삼촌이 매년 돈을 보내왔지만 늘 빼앗겼습니다. 제일 친척이 있다는 건 오히려 약점이 됐고 일본과 연결돼 있다며 더 감시받았으며 간첩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삼촌한테 편지를 쓸 때도 검열당했고 북조선은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같은 거짓말만 써야 했으며 진실을 쓰면 처벌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 놀림받았습니다.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는데 외놈은 빠져하며 끼워주지 않았고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으며 소풍 갈 때도 짝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모른 척했고 어떤 선생님은 오히려 일본은 우리 원수라며 반일 교육을 더 강하게 했으며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0살이 됐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했으며 공장에 배치됐습니다. 10년 동안 외놈으로 살았고 일본을 그리워했으며 매일 후회했습니다. 오사카 골목길, 유치원 친구들, 일본어로 떠들던 시간들, 자유롭게 다니던 거리들, 모든 게 꿈 같았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게 괴로웠으며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8살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청진 토박이 여자였고 공장 동료였으며 제가 제일 파라는 걸 알았지만 받아줬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고 말했고 지금 당신이 좋아요 하며 웃어줬으며 저는 처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방 한 칸짜리 집을 배정받았으며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아들이었고 3년 후 딸이었으며 둘 다 건강했습니다. 제가 제일파여서 아이들도 차별받을까봐 걱정했지만 아내가 우리가 잘 키우면 돼 하고 말했고 저는 열심히 일했으며 가족을 위해 버텼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일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아빠도 조선 사람이라고만 가르쳤으며 과거를 숨겼습니다. 80년대는 그나마 살만했습니다. 배급이 나왔고 한 달에 한 번쯤 고기도 먹었으며 아이들 옷도 살 수 있었습니다. 공장 일은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고 월급은 적었지만 굶지는 않았으며 이 정도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친척이 가끔 돈을 보내왔고 절반은 빼앗겼지만 나머지로 조금씩 모았으며 몰래 중국 물건을 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가 시작되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붕괴했고 중국이 원조를 끊었으며 북한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공장 가동이 멈췄고 월급이 안 나왔으며 배급소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몇 년 지나 진짜 고난이 시작됐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으며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왔고 2, 3개월씩 끊겼으며 결국 아예 중단됐습니다. 장마당에서 식량을 사야 했지만 돈이 없었고 가진 물건을 팔았으며 그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풀을 뜯어 죽을 끓였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으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굶주림과 병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 갔지만 약이 없었으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미안하다였고 일본에 두고 올 걸 하셨으며 제 손을 꼭 잡고 가셨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고 관도 없어서 천으로 감쌌으며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어머니는 1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과 굶주림으로 기력을 잃으셨고 병상에 누우셨으며 봄에 가셨습니다. 일본이 그립다, 오사카 집이 보고 싶다 하시며 헛소리를 하셨고 마지막엔 일본어로 중얼거리셨으며 다시 태어나면 일본에서 살고 싶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고 같이 울었으며 두 분 모두 조국의 거짓말에 속아 이역만리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도 굶주렸습니다. 아들은 15, 딸은 12이었는데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했고 학교도 못 갔으며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지만 벌이가 없었고 저는 공장에서 나사못을 몰래 훔쳐 팔았으며 그것도 걸려서 비판받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일본이 뭐예요? 제가 왜? 하고 되물었고 할머니가 일본 하셨잖아요 하고 말했으며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좋은 나라야. 배고프지 않은 나라. 그럼 왜 여기 왔어요? 아빠도 모르겠어. 속았어. 딸이 또 물었습니다. 일본 갈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냥 딸을 안아줬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몇 년 후 사람들이 탈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간다는 소문이 들렸고 제1교포 중에도 탈북한 사람이 있다고 했으며 저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나가자, 아이들이라도 살리자 하지만 겁이 났고 잡히면 총살이었으며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2년을 더 고민했고 아이들이 더 야위어 갔으며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에서 송금이 왔습니다. 삼촌이었고 10만 엔을 보냈으며 당시 북한 돈으로 100만 원쯤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삼촌은 아버지 동생이었고 오사카에서 작은 식당을 하셨으며 매년 돈을 보내려 했지만 북한 정세가 나빠져서 오랫동안 못 보냈다가 다시 보낸 거였습니다. 은행에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전액을 주지 않았고 담당자가 외하는 국가에 헌납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으며 동무 조국을 위해 협조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6만 엔을 빼앗겼고 나머지 4만 엔만 북한 돈으로 환전해줬는데 환율이 터무니없이 낮았으며 결국 손에 쥔 건 10만 원쯤이었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목숨줄이었고 아이들 밥을 사 먹일 수 있었으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당 간부가 집에 찾아왔고 동무 일본에서 돈 받았다며? 하고 물었으며 제가 네 하고 대답하자 당에 헌납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이미 떼어갔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건 국가 몫이고 이건 당 몫이라고 했으며 결국 3만 원을 더 내놓았습니다. 손에 남은 건 7만 원이었고 원래 받아야 할 돈의 15분의 1밖에 안 됐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후로도 송금이 올 때마다 똑같았습니다. 다음 해에 8만 엔이 왔는데 절반을 국가가 가져갔고 나머지를 환전하면 또 반토막이 났으며 당에서 또 걷어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 5만 엔이 왔을 때도
또 그 다음 해에 3만 엔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매번 10분의 1도 채 못 받았으며 삼촌이 보낸 돈은 제 손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는 감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제일 친척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보위부에서 관심을 가졌고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조사했으며 친척이 뭐라고 편지 보냈냐, 일본 소식은 뭐냐, 반동 선전물은 없었냐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안부만 물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됐습니다. 아이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아들이 청년동맹 가입 심사를 봤는데 아버지가 제1파라는 이유로 떨어졌고 딸은 대학 지망서를 냈다가 성분 문제로 거절당했으며 둘 다 공장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과거가 아이들 미래까지 망쳤고 일본에서 온 돈이 오히려 촉새가 됐으며 차라리 친척이 없는 게 나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촌한테 편지를 쓸 때도 검열당했습니다. 진실을 쓸 수 없었고 북조선은 좋습니다. 당과 수령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건강합니다. 같은 거짓말만 써야 했으며 한 번 배급이 끊겼습니다. 라고 썼다가 보위부에 불려가 반동선전이라고 비판받았습니다. 삼촌은 제 편지를 믿고 형은 북에서 잘 사는구나 생각했을 것이고 그게 더 괴로웠으며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어느 날 삼촌이 일본으로 올 수 없냐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북송 사업이 끝난 지 오래고 북한이 얼마나 힘든지 소문으로 들었으니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고 북한은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으며 탈출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삼촌한테 답장을 쓸 때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써야 했지만 손이 떨렸고 펜을 들 수 없었으며 결국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그해 말 삼촌이 마지막으로 큰 돈을 보냈습니다. 20만 엔이었고 이게 마지막이다. 나도 늙어서 식당 접는다. 미안하다 하는 편지가 함께 왔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절반 이상을 빼앗겼고 손에 쥔 건 얼마 안 됐지만 그 돈으로 탈북 브로커를 접촉했으며 나가자고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는 못 가지만 중국으로라도 한국으로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자고 삼촌이 보낸 마지막 돈이 제 탈출 자금이 됐습니다. 3월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아내, 아들, 딸 넷이서 작은 방에 모였고 문을 잠갔으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탈북하자. 제가 말했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아이들이 두려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잡히면 총살이에요. 아들이 말했고 그래도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 나가서 살자 제가 대답했으며 모두 동의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제1교포 출신이었고 먼저 탈북해서 중국에 정착한 사람이었으며 북한을 오가며 사람들을 빼내주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1인당 1,000달러였고 4명이면 4,000달러였으며 삼촌이 보낸 돈과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 만들었습니다. 함경북도 국경까지 데려다 줄 테니 거기서 직접 건너야 해. 브로커가 말했고 저희는 받아들였으며 날짜를 잡았습니다. 5월 어느 날 밤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최소한만 챙겼고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으며 집 문을 잠그며 뒤돌아봤습니다. 35년 살았던 북한, 부모님 무덤이 있는 곳, 청춘을 다 바친 땅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오만 남았고 다시는 안 올 거야 하고 다짐했으며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로 갔습니다. 검문을 3번 받았고 여행증을 보여줬으며 친척 방문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다행히 통과했고 이틀 만에 온성 근처에 도착했으며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두만강 건넌다. 준비해. 심장이 두근거렸고 아이들 손을 꼭 잡았으며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밤 11시 강가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고 중국 불빛이 건너편에 보였으며 저기가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로커가 지금 하고 속삭였고 물에 들어갔으며 차가웠습니다. 무릎까지 차는 물이었고 미끄러웠으며 천천히 건넜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순찰대 불빛이 보였지만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계속 걸었으며 마침내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40살 35년 만에 탈출이었고 북한을 벗어났으며 살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불빛이 보였지만 다시 돌아갈 일은 없었고 안녕히 하고 속으로 말했으며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 숨어 지냈습니다. 조선족 집이었고 좁은 방에서 4명이 생활했으며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했고 브로커가 루트를 짜줬으며 돈을 더 모아야 했습니다. 아들과 제가 공사장에서 몰래 일했고 한 달 동안 벌었으며 1,000달러쯤 됐습니다. 8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베이징까지 기차를 타고 갔고 새벽에 담을 넘었으며
경비가 우리를 받아줬습니다. 조사를 받았고 석 달 기다렸으며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12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고 2시간 반 비행 끝에 도착했으며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1965년 일본을 떠나 북한에 갔고 35년을 지옥에서 살았으며 2000년 한국에 왔습니다. 일본, 북한, 한국 세 나라를 거쳤고 40살이 됐으며 인생의 절반을 북한에서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아이들을 살렸으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 교육받았고 정착금을 받았으며 서울 외곽에 집을 얻었습니다. 저는 공장에 취직했고 아들도 일을 시작했으며 딸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굶주리지 않았으며 자유로웠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24시간 문을 열고 물건이 가득했으며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였습니다. 일본 오사카 시절 기억이 났고 이게 정상이구나 생각했으며 북한이 얼마나 비정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밤에 거리를 걸으며 네온사인을 받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는 걸 봤으며 여기가 지상낙원이구나 속으로 말했습니다.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일본 음식이었고 40년 만에 라멘을 먹고 싶었으며 한국에 일본 식당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갔습니다. 돈가스를 주문했고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났으며 오사카 시절 5살 아이였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다니던 날들, 골목에서 놀던 시간들, 부모님 손잡고 컸던 거리들, 모든 게 떠올랐고 35년이 허무하게 갔구나 생각했습니다. 일본어를 40년 만에 다시 썼습니다. 한국에 일본 회사가 많았고 제가 일본어를 한다는 걸 알고 통역 일을 제안받았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돌아왔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으며 내 안에 일본인이 아직 살아있구나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본어를 쓰면 처벌받았지만 한국에서는 돈을 벌 수 있었고 아이러니했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몇 년 후 삼촌을 찾았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계셨고 편지를 보냈으며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형은 어떻게 됐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했고 삼촌이 전화로 우셨으며 미안하다.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삼촌 덕분에 탈북할 수 있었어요 하고 대답했고 한국 잘 살아라 하는 말을 들었으며 감사했습니다. 5년 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한국 여자였고 탈북자라는 걸 알았지만 사랑했으며 저희도 좋아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제가 인사말을 했고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35년 살았고 한국에서 10년 살았습니다. 세 나라를 경험했고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하고 말했으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손자가 태어났고 이름을 한국식으로 지었으며 이 아이는 자유 속에서 자랄 거야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딸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고 탈북자를 돕고 싶어요 하고 말했으며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대학 못 갔지만 한국에서는 꿈을 이뤘고 졸업 후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가 못 이룬 꿈을 딸이 이뤘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90살이었고 일본 오사카에서 조용히 가셨으며 장례식에 가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유산으로 1000만 원을 남겨주셨고 조카를 도와달라는 유언이 있었으며 그 돈으로 탈북자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삼촌의 마지막 뜻을 이어받았고 제1교포 출신 탈북자들을 돕고 있으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저는 66살이고 한국에서 26년 살았으며 북한 35년보다는 짧지만 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가끔 일본이 그립고 오사카 골목길이 보고 싶으며 어린 시절 친구들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 집이고 여기서 죽을 것이며 손자들이 자유롭게 자라는 걸 보는 게 행복합니다. 1960년 일본에서 태어나 1965년 북한으로 갔고 2000년 한국에 왔습니다. 세 나라를 살았고 세 가지 삶을 경험했으며 지상낙원은 거짓말이었다는 걸 증언합니다. 93,000명의 제1교포가 북송됐고 대부분 고통받았으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이게 제 의무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다시는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